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오페라의 탄생, 카메라타와 경계 허물기, 발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말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노래로 부를까 하는 거요. 네,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의 기원을 찾아 16세기 말 피렌체로 가볼까 합니다. 피렌체. 르네상스의 심장이죠. 맞습니다. 거기서 몇몇 지식인들이 모여서 고대 그리스 비극을 되살려보자 했는데 어쩌다 보니 완전 새로운 예술, 바로 오페라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발명이었군요. 그렇죠. 이 모임이 바로 카메라타 네 바르디입니다. 카메라타 데 바르디? 이름도 멋있네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음악과 드라마를 하나로 합치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요. 좋습니다. 먼저 그 시대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르네상스 피렌체 낸 뭐랄까 고대 문화 부활, 이 열기가 엄청났잖아요. 네, 맞아요. 모든 분야에서 고대를 다시 보자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음악은 좀 달랐어요. 그때 유행하던 게 폴리포니, 그러니까 여러 성부가 막 복잡하게 얽히는 다성음악이었거든요. 그 성가대에서 부르는 것처럼 화음 복잡한 거요? 네, 그게 음악적으로는 풍성할지 몰라도 가사가 잘 안 들리는 단점이 있었어요. 카메라타 사람들은 이 점이 문제라고 본 거죠. 아하. 고대 그리스 비극은 배우 대사가 분명하게 전달돼서 관객들이 확 몰입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말의 뜻을 직접 들으면서 감정에 빠져들었을 텐데 하면서 가사가 선명하게 들리는 새로운 음악극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게 카메라타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곳이었어요. 아이디어 실험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특히 핵심 인물이 빈첸초 갈릴레이인데요. 잠깐만요. 설마 그 유명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네, 맞아요. 그의 아버지입니다. 빈첸초 갈릴레이. 와, 이건 진짜 몰랐네요. 아버지가 음악 이론가였다니. 네, 그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당시 음악이 말의 생명력을 빼앗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가사 중심의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와, 아버지가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했군요. 또 다른 멤버는요? 작곡가 야코프 페리, 그리고 시인 오타비오 리누치니 같은 사람들도 아주 중요했죠. 자, 그럼 이 아이디어 실험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찾았을까요? 말이 들리는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죠?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모노디예요. 모노디. 네, 여러 성부가 복잡하게 얽히는 대신 솔로 가수 한 명이 중심 선율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악기 반주는 아주 단순하게 해서 듣는 사람이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확 살려준 거네요. 근데 연극처럼 이야기를 균형하려면 노래만으로는 좀 느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기법, 레치타티보가 나옵니다. 레치타티보, 이건 또 뭔가요? 이건 말하듯이 노래하는 방식이에요. 프랑스어 낭독에서 온 말인데 그게 줄거리를 빠르게 전달하거나 대사를 명확하게 할 때 썼어요. 약간 뮤지컬에서 노래하다가 갑자기 대사처럼 을조리는 부분, 그런 느낌인가요? 비슷합니다. 빈첸초 갈릴레이가 말이 가진 자연스러운 억양을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딱 그런 거죠. 이걸로 극전개가 훨씬 빨라졌어요. 신기하네요. 그럼 반주는요? 모노디처럼 계속 단순하게만 했나요? 여기서 세 번째 기법, 통주저음, 바소 콘티뉴가 중요해집니다. 통주점. 이름이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이건 작곡가가 베이스라인이랑 간단한 숫자 기호만 적어주면 그 건반악기 연주라 같은 사람이 즉흥적으로 화음을 채워서 연주하는 방식이에요. 약간 재즈 코드 보고 즉흥 연주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게 오늘날 대중음악 코드 반주에 아주 먼 조상벌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이론적 실험들이 실제 작품으로도 이어졌겠죠? 당연하죠. 이 실험의 첫 결과물 중 하나가 1598년에 나온 페리와 리누치니의 다프네입니다. 이걸 최초의 오페라로 보는데 안타깝게도 악보는 사라졌어요. 악보가 없다니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도 기록을 보면 관객들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600년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인 에우리디체가 공연되면서 오페라의 기본 형식이 딱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프네, 에우리디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오페라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화려하잖아요.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도 있고. 네, 맞아요. 그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 바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입니다. 몬테베르디.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의 1607년 작품 오르페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큰 오케스트라를 쓰고 합창도 효과적으로 넣고 또 아리아,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랑 레치타티보를 아주 잘 조합했어요. 극적인 깊이가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 몬테베르디가 카메라타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훨씬 더 풍성한 예술로 발전시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몬테베르디 자신도 카메라타의 영향을 인정했고요. 와. 근데 이런 대단한 작품들 처음에는 귀족들만 즐겼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맞아요. 궁정이나 귀족 저택에서 후원받아서 공연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또 바뀝니다. 1637년에 베네치아에서요. 베네치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계 최초로 돈 내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공 오페라 극장, 산 카시아노 극장이 문을 엽니다. 와, 1637년에요? 생각보다 정말 빠르네요. 그럼 이때부터 대중들도 오페라를 볼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소수의 후원자 취향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티켓을 사는 일반 대중들의 입맛을 고려해야 하는 상업예술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게 벌써 17세기 초반의 일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놀랍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카메라타는 고대 그리스 음악을 되살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페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 뭐랄까 촉매?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발명가라기보다는 길을 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고대 음악을 그대로 복원한 게 아니라 그 정신, 그러니까 가사 전달을 중시하는 그 정신을 자기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현한 거죠.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고요. 네, 놀랍도록 직접적으로요. 레치타티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의 대사 같은 노래나 심지어 랩의 어떤 형식적인 뿌리로도 볼 수 있고요. 모노디와 통주저음 구조는 사실상 오늘날 팝음악의 기본 틀, 그러니까 보컬이 중심이 되고 악기가 코드로 반주하는 방식의 원형이 된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그 카메라타라는 모임 자체가요. 서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살롱에 모여서 막 아이디어 나누고 경계를 허물고 이게 꼭 요즘 말하는 아이디어 랩이나 스타트업 문화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그 살롱 문화 자체가 중요한 유산이죠. 그렇게 경계를 넘나들었기에 새로운 창조가 가능했던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즐겨 듣는 음악, 보는 공연 안에도 이런 400년 넘는 역사의 흐름이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네요. 결국 오페라는 과거를 보면서 시작했지만 미래를 향한 새로운 예술, 소리로 만든 드라마를 탄생시킨 거군요. 음악이 말이 되고 말이 음악이 되기를 바랐던 그 열정이 만들어낸 예기치 못한 혁신. 네. 카메라타가 던졌던 질문, 음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 질문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술과 기술 혹은 전혀 다른 분야들이 서로 막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오래된 피렌체 지식인들의 고민과 실험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오페라의 탄생, 카메라타와 경계 허물기, 발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말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노래로 부를까 하는 거요. 네,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의 기원을 찾아 16세기 말 피렌체